이번 주 강의 주제는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입니다. 이 과목이 학교에서 별도로 민사집행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그 강좌에서 여러분 배우실 것이라 믿고,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우리 고민사소송실무에서 과제로 내드린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을 주제로 한 주짜리 과제를 내드린 부분, 그 부분에 푸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그냥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이어서 과제에 대한 해설로 이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제집행, 민사집행 같은 말입니다. 그 개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이라는 것은 이행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인 피고가 그 판결에서 법원에서 명한 판결에 나와 있는 그 행위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기관의 힘을 빌려서 그걸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가 강제집행이라 그러지요. 따라서 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행 판결, 채무자, 피고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 주문이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이 하라라고 나와 있는 판결, 그것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고, 나머지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강제집행과는 무관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행 판결에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하라고 한 그 내용, 채무의 종류, 피고가 해야 할 급보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의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채무의 내용은 크게 물건 인도 의무,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의무, 그걸 주는 채무라 그럽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을 하는 의무, 기타 의무는 하는 채무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주로 물건 중에서도 금전을 지급하라라는 것이 있고, 그 밖에 금전을 제외한 동산이나 부동산, 그림, 동산 또는 토지,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는 인도 의무,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밑줄 친 것처럼 강제집행, 민사집행에서 핵심적인 관심사는 금전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는데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원고 손에 쥐어줄 것이냐, 그게 민사집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림을 인도하라 그랬는데 인도 안 하면 직접 강제, 그냥 집행관이 가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점유를 뺏어서 원고한테 쥐어주는 것, 토지 또는 아파트,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직접 강제, 동산이나 부동산이 똑같습니다. 집행관이 그 점유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뺏어서 채권자 원고한테 점유를 넘겨주는 방법, 그걸 직접 강제라 그럽니다. 이런 거는 그냥 실제로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는 주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는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채무는 전부 하는 채무라고 그랬죠. 하는 채무에는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라고 보면 됩니다. 적극적인 행동, 자기, 소극적 행동, 부작위, 그렇게 나뉘고, 다시 적극적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건물 철거 같은 거, 그런 대체적 자기 채무는 대체집행, 그 다음에 비대체적 자기 채무와 부자기 채무는 간접강제의 방법을 한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과제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의무 중에, 주는 의무가 아니라 하는 의무 중에 채무자 본인만, 피고만이 할 수 있는 의무, 비대체적 자기 채무, 그는 원칙적으로는 간접강제로 하는데, 특별히 의사 진술 의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부분, 이런
특별한 의무,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강제 집행, 이 부분은 요 과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나중에 따로 다룰 겁니다. 요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거는 피고가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이냐, 의사 진술을 명한다 그랬는데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게 왜 의사 진술을 명하는 것이냐, 요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둘이 같이 등기소 가서 등기 공무원한테 요러요러한 내용의 등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같은 내용의 의사를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등기 신청 의사지요. 공동신청주의. 그래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일치해서 같은 내용의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 공무원은 그 내용대로 등기부에 등기를 맞춰줍니다.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은 뭐냐면 채무자 피고 보고 등기 공무원한테 그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의 등기를 해 주십시오라는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는 뜻입니다. 등기 공무원 앞에 가서 이러이러한 등기를 해 주십시오라는 등기 신청을 하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등기 공무원 앞에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하라 라는 겁니다. 말을 의사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등기 공무원 앞에.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별도로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이 딱 확정되는 순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 의무자 피고가 등기 공무원한테 그런 내용, 판결 주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설정 등기가 있지요. 그 내용의 등기를 해 주십시오라는 등기 신청 의사를 표시한 걸 진술한 것으로 그냥 확정되는 순간 그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따라서 확정되는 순간 집행이 끝나버린 겁니다. 의사 표시를 한 것이 됩니다. 원고는 그냥 그 판결과 확정 증명, 확정됐다는 증거를 그냥 등기 공무원 앞에 제시하기만 하면 더 이상 따로 집행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것으로서 채무자 피고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은 이루어진 거죠. 이제 등기 권리자 원고도 나도 이렇게 등기 신청 신청합니다라는 말만 하면 등기 공무원은 그대로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특별히 강제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냥 확정됨으로써 그 순간 집행까지 맞춰져 버리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과제에도 나오기 특별히 요것과 관련해서 나오고 변호사 시험 선택형이나 이런 데서 가끔 자주 다루어지기 때문에 요거 특별히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단 민사집행은 이행 판결만을 집행의 대상, 집행권원이라고 그럽니다. 집행의 대상으로 하고 그 이행 판결에서 피고한테 명한 뭐뭘 하라라고 했는데 피고가 해야 할 채무의 내용에 따라 주는 채무는 다시 돈을 주는 거, 그 이외에 유채물, 특정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는 거, 그게 주는 채무인데 그 중에 금전 지급 채무, 돈을 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내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라라는 것은 직접 강제의 방법으로, 그리고 주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모두 하는 채무입니다. 하는 채무는 대체 집행 또는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하는 채무 중에 특수한 의사표시 진술 의무는 별도로 강제 집행이 필요하지 않고 확정됨으로써 집행까지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금전 채권의 기한 강제 집행.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달라는 겁니다. 돈을 주라는 겁니다. 피고 보고. 근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하느냐. 첫 번째로 일단 채무자 재산을 찾아내 가지고 피고 소유의 재산을 돈이 될 만한 재산을 찾아내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그 현금을 배당을 통해서 원고가 받아가는, 그게
금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요지입니다. 일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아내, 이 책임재산이라는 것은 채무자 소유, 피고 소유여야 합니다. 제3자 소유 어떤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가 받아갈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요걸 찾아내서 제일 먼저 채무자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 압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 등을 통해서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그 현금화된 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절차,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강제집행. 자, 금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죠. 제일 첫 번째로 책임재산을 찾아내서 압류한다 그랬죠. 책임재산이 뭐냐에 따라 부동산일 수도 있고 유체동산, 그림 같은 유체동산일 수도 있고 채권, 피고가 신한은행에 1억 원의 예금 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채무자, 피고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부동산 집행, 동산 집행, 그 다음에 채권 집행, 기타 집행, 요 1, 2, 3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기타 집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 또는 뭐 어권, 광업권 또는 주식 등등 부동산도 아니고 유체동산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나머지는 전부 기타라고 해서 하는데, 기타 집행은 여러분들 뭐 따로 절차는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압류한 다음에 현금화하고 배당은 똑같이 하는데 현금화 방법이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압류 방법이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압류 다음에 현금화 다음에 배당 요 절차를 거친다. 나머지 위 1, 2, 3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라는 것은 동일한데,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런 게 있더라. 똑같은 절차인데 재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압류 방법도 아주 다양하고 현금화 방법도 다양하다. 뭐 그냥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그냥 한번 정리하고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 제일 빈번히 일어나는 거는 부동산 집행입니다. 그냥 돈 지급하라는 판결 받았는데 피고가 지급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찾아서 경매를 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이 경매, 통상 말하는 경매, 이게 가장 흔한 집행인데, 여기는 뭐 아주 쟁점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와 관련해서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쟁점은 없습니다. 나중에 제일 끝부분에 뭐 몇 가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시험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것은 채권 집행입니다. 요걸 아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고, 요거는 뭐 그야말로 그냥 간단한 것이고, 먼저 부동산 집행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봅시다.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찾아내어 특정해서, 요거는 법원이 찾아주는 게 아니고 원고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했는데 하여간 부동산 같은 경우에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상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걸 찾아내서 그걸 특정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경매 신청서, 요 판결 갖고 하면 강제 경매 신청서라고 해서 그 부동산 등기부 첨부해가지고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는 심사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라는 결정을 해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소에 강제경매 개시라는 제목의 등기가 딱 등기부에 기입이 됩니다. 그걸 압류라 그럽니다. 압류 등기 그러는데, 실제로는 제목은 강제경매 개시 또는 임의경매 개시라는 제목으로 등기부에 딱 표시된 거, 그게 압류 등기입니다. 이렇게 압류를 하면 나중에 압류 효력이라고 따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따로 설명드립니다. 그럼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압류하고 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는 나중에 일괄 공통적으로 뭐 동산 집행이나 채권 집행에 있어서의 압류도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한 다음에 현금화는 어떻게 하냐? 경매입니다. 경매, 통상 말하는 경매인데 실제로는 입찰이라는 방법으로, 입찰은 그 봉투에 자기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을 서서 밀봉해서 딱 내고 마감한 다음에 그걸 뜯어서 제일 높은 가격 선에온 사람한테
납입하는 그런 절차죠. 입찰을 통해서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한 다음에 매수인이 납입한 매수 대금 요거를 채권자들한테 배당 순위에 따라 분배한다. 그걸 배당이랍니다. 채권자가 한 명뿐이면 그냥 채권자 손에 쥐어주면 되고, 보통 부동산 경매를 하면 채권자 뭐 세무서를 비롯해서 채권자 여러 명들이 여러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들의 배당들한테 전부 배당할 만큼 아주 높은 가격에 팔리면 그냥 그대로 주고 남는 돈은 채무자 그 아파트 주인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보통은 부족합니다. 채권자들이 달라는 돈이 매각대금보다 더 많습니다. 합산이. 그러면 배당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권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딱딱 나눠져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집행입니다. 요 부동산 집행에서는 실제 쟁점이 되는 거는 요 압류의 효력 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는 이 압류의 효력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보존처분 요 압류를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미리 해놓습니다. 그 가압류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냐, 그 가압류 효력, 압류 효력과 가압류 효력 동일한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 해놨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냐, 그게 핵심 쟁점이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미리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요 부동산 집행과 관련해서 하나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여기에 현금화하면서 입찰을 통해서 누군가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이제 매각 대금을 납입하라라고 통지가 가면 대금을 실제로는 그 은행에 법원에 정한 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납입합니다. 대금을 납입하면 요걸 통상 말하는 낙찰, 이게 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와 관계없이 그 법률 규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지요. 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가장 흔한 게 상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 일어나는 게 낙찰, 세 번째 수용, 토지가 수용된 겁니다. 요 세 가지, 요 피상속인이 사망해버리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 버리지요. 마찬가지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낙찰이라는 게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이 나와서 그 사람이 매수인으로 지정돼서 그 사람이 대금을 납입하는 순간, 요거를 낙찰이라고 합니다. 대금을 납입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면 등기부에 정리가 안 되더라도 사후적으로 정리하고 그 순간 물권 변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채무자 피고의 재산이 아니고 매수인의 재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 순간, 납입하는 순간 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집행에서 그 이전까지는 그 아파트, 피고 소유 아파트가 피고 소유의 물건으로 존재하다가 요 순간 물건이 돈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현금으로. 딱 요 순간 현금화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배당. 따라서 요 순간 소유권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고, 피고는 요 돈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물건이 돈으로 딱 바뀌는 순간입니다. 현금화가 요 순간 이루어집니다. 요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부동산 집행에서는 뭐 특별히 뭐 조문은 엄청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보면 부동산 집행과 관련해서 절차 규정이 엄청 많이 있는데, 다 절차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무가가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유체동산 집행. 이거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을 피고가 갖고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집행 개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음에
그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집행관한테 경매 신청을 하고 집행관을 현장으로 데리고 가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그 물건 확인한 다음에 압류 딱지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 언제 여기서 경매를 하겠다. 보통 일주일 정도 후의 날짜를 잡는데 거기서 일주일 후에 지정된 날짜에 호가 경매, 미술품 경매하는 거, 옥션 하는 거 있죠. 그냥 누군가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120만원 제시한 암흑에 몇 번에게 낙찰을 하고 똥똥 두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그걸 호가 경매라 합니다. 경매를 해서 매각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인도해 줘 버립니다. 그리고 현금화된 걸 법원에 딱 갖고 오면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까지가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고,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권 집행이라는 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랬는데 피고가 다른 재산 없고 신한은행, 제3채무자 신한은행에 1억 원의 1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갖고 있더라. 채권이지요. 요 채권 집행이라는 거는 채무자, 피고가 제3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그거를 집행 목적물로 한다. 그런 의미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금전 채권이지만 금전 채권이 아닌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고 뭐 다른 물건 인도 청구권도 채권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집행 측면에서는 이거는 그냥 금전 채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피고의 제3자, 제3채무자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을 찾아내서 집행법원에 압류 및 현금화 명령 신청. 요 피고가 신한은행에 대해서 1억 원의 예금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목록을 만들어서 법원에다가 요거에 대해서 압류 및 현금화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채권자가 선택을 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요건이 갖추어졌으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란 걸 해가지고 제3채무자 신한은행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게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순간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추심명령이라는 게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추심권한 그걸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채무자 피고로부터 채권자 원고한테로 넘어가 버립니다. 추심 권능이. 그러면 채권자 원고가 신한은행에 가서 달라고 예금 인출 청구를 해서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해서 그걸 법원에 갖고 가면 법원에서 채무자가 갖고 온 그 돈 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배당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채권 집행의 요지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데 추심명령 대신 이 자리에 전부명령이라는 것에 해서 채권자가 원고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 걸 내려줍니다. 그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이거는 뭐냐, 추심명령은 그냥 현금화할 권한만 원고한테 줘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현금화해서 갖고 오면 내가 배당을 해줄게 라는 개념이고, 요거는 수심을 해도 원고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금화만 대행해서 그걸 법원에 갖고 가면 배당이 따르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전부명령은 뭐냐, 그냥 이 채권 자체를 피고가 신한은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금채권 100만원 채권 자체를 법원이 직권으로 법률이 규정해 채권 양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양도시켜 줘 버립니다. 원고한테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양도해버리고 이 채권을 네가 가지고 그 대신 원고가 피고한테 가지고 있는 판결채권 100만원 채권은 그걸로 변제받은 걸로 퉁치자. 그래서 현금화와 배당을 합해서 하는 채권 집행 절차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명령이라 그러는데 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결국 다시 정리하자면 금전채권,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해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00만원의 금전채권이 있다.
그걸 강제집행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방법은 채무자,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돈이 될 만한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를 한 다음에 그걸 현금화를 해서 그 현금화된 현금을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서 원고가 만족을 얻는다. 그 과정인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냐, 유체동산이냐, 채권이냐, 기타 재산이냐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금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금방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냐, 유체동산이냐, 채권이냐에 따라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뭐 그게 그 중에서 채권집행 수신명령, 전부명령은 아주 자주 흔히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압류한 다음에 현금화한 다음에 배당한다.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현금화하는 방법이 이거는 이렇고 저는 저렇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제 중요한 거는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뭐냐? 판결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보전처분이 필요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놨으면 그것 갖고 바로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고, 유체동산 찾아서 경매 신청을 하고, 채권 찾아내서 압류 추심 또는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만족을 얻으면 되는데, 아직 내가 판결을 못 받았습니다.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데 판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나갈 수가 없지요. 경매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판결을 받아야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장을 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책임재산, 피고 명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찾아내야 되는데, 판결을 받기 전에 지금은 있는데 나중에 판결을 받고 나면 피고 명의로 그때까지 남아있으려 하는 보장이 없다. 피고 처분을 해버리고 다 처분을 해버리면 무자력이 돼버리면 판결을 아무리 받아도 그것 갖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죠. 따라서 금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보전처분, 가압류 뭐냐? 지금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그때도 피고 명의로 남아있게, 피고 책임 재산으로 남아있게 처분을 못하게 딱 묶어두는 조치를 가압류라 그럽니다. 그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는 부동산 가압류, 동산일 때는 유체동산 가압류, 목적물이 채권일 때는 채권 가압류, 이렇게 나뉩니다. 각 부동산 가압류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압류할 부동산 법원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채권자, 원고가 되고자 채권자가 수소문 해가지고 등기부를 찾아내야 됩니다. 현재 채무자 재산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요건을 맞추어지면 가압류 결정을 한 다음에 등기부에 가압류라는 등기를 촉탁해서 가압류 기입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아까 압류 등기와 달리 제목 자체도 가압류라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압류 등기를 하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압류의 효력이라고 나오는데, 압류 아까 임의경매, 강제경매 개시라는 게 압류라 그랬지요. 그거는 본압류라 그러고, 그거는 판결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이고, 아직 판결을 안 받은 상태에서 하는 걸 가압류라, 가의 압류라는 건데, 이렇게 둘 다 압류인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효력이 동일합니다. 가압류를 해놔도 나중에 설명드리는 압류의 효력이란 그 압류와 효력이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압류의 효력이라는 것은 보통 가압류의 효력이라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경매에 나아가면 이 압류의 효력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는데, 가압류만 해놓고 아직 경매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후속 등기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권리관계를 어떻게 규율하느냐, 그게 압류의 효력 문제인데, 그건 주로 가압류 때 한 상태에서 효력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압류의 효력 그러면 실제로는 이 보전처분에 의한 가압류의 효력 문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부분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가압류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아직 요 보전처분이라는 거는 아직 판결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려면
판결을 받았을 때 경매 신청을 할 때 그 부동산이 피고 채무자 명의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 명의가 바뀌지 않게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딱 막아두는 조치가 가압류이고 그게 바로 금전채권 경매를 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을 못 일어나게 채무자 명의로 딱 멈추게 하는 보존처분 그게 가압류인 겁니다. 부동산 유체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판결 받아서 경매 신청하기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은 채무자 소유인데 그때는 채무자 소유가 아니면 경매 신청을 못하지요. 똑같습니다. 집행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이거는 가압류할 때 유체동산 가압류는 부동산과 달리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라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그냥 물건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집행을 어떻게 하냐. 이 결정 갖고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이 채무자 주소지에 가서 물건 따로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유체동산 가압류한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다 찾아내가지고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다 압류 딱지를 붙여줍니다. 하나만 요 뭐 비싼 거 하나 있으면 요거만 압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압류 딱지하고 여기 있는 20개 물건 다 해주십시오 하면 20개 다 압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압류를 합니다. 그 압류 딱지가 딱 붙고 나면 더 이상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물권 변동을 일어날 수 없게 그냥 딱 스톱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압류 효력 똑같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은 딱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압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각종 어떤 처분 행위나 뭐가 있어도 부동산 동산 마찬가지입니다.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나중에 공통되는 효력입니다. 채권은 어떻게 가압류하느냐? 이건 눈에 안 보이죠.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게 있고 유체동산은 물건이란 손에 쥐어지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딱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채권, 예금 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등기부 찾아내서 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한다 그랬죠. 채권도 채무자가 신한은행에 요러한 예금 채권이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가 아무개한테 임대차 보증금 발행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홍길동이한테 1억 원의 물품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그걸 특정을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집행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한다라는 결정 종이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보면 압류한다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 신한은행은 채무자한테 예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변제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압류 결정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을 만들어서 신한은행 또는 물품대금 채무자인 홍길동 이 제3채무자한테 딱 송달되면 그 순간 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압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거는 요 압류 모두 공통됩니다. 공통되게 가압류 효력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금전 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의 보전 처분은 가압류다. 가압류는 뭐냐?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본 집행을 할 때까지 지금 현재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등기부에 채무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 유체동산 채무자 소유이다. 예금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이다. 그 상태를 나중에 판결받아서 본 집행할 때까지 유지해달라, 묶어달라. 그게 가압류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일단 이렇게 가압류를 하고 나면 나중에 가압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보존처분입니다. 자, 다음에 판결이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게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등기 청구권 얘기하는 강제집행. 자,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아까 이건 집행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뭔 강제집행이냐?
요 강제집행은 보전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한 판결, 강제집행 어떻게 하느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채무자가 그러한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랬습니다. 집행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원고가 등기소에 가서 그 확정 판결을 제시하고 혼자서 가서 그냥 등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이 그냥 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피고가 등기 공무원한테 요런 말소 등기를 해주십시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집행 절차가 필요 없지요. 근데 문제는 이 등기 청구권에 기한 강제 집행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따로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보전 처분이 중요합니다. 보전 처분. 이게 핵심입니다. 보전 처분이 왜 필요하냐? 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홍길동이는 원고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 판결 갖고 확정이 되면 이 101호에 대해서 101호에 대해서 그 판결 갖고 내 혼자 가서 이전 등기 절차를 하면 되는데 등기소에 가서 판결을 제시했을 때 그 당시에 요 101호가 홍길동이 소유로 판결상 피고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그 판결 가지고 원고 앞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피고 명의가 아닌데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피고 상대로 판결 받아서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받아서 등기소에 아무리 갖고 간들 그거는 등기 의무자 이전 등기 의무자는 현재의 이 101호의 소유자입니다. 소유 명의자입니다. 소유 명의자가 이전 등기해 주십시오라는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를 해야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기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이전 등기해 주십시오라는 의사 등기 신청을 100번 한들 등기공무원에 등기를 해줄 수가 없지요. 여기서 등기 청구권에 이전 등기 청구권,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A가 매수인, B는 매도인. 자, 지금 바로 둘이 가서 명의인이지요. 등기 명의인. 물론 매매는 제3자 물건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만 이 집행 절차에서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등기 명의인이어야 합니다. 이 둘이 가서 등기 의무자, 등기권리자 둘이 가서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스스로 안 하니까 이 사람의 등기 신청 의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요 판결을 받은 겁니다.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 등기 명의인이 이미 C로 바뀌어서 버렸더라. 그 상태에서 A 명의로 이전받기 위해서는 A와 C가 가서 등기 신청 의사 표시를 해야지 옛날 소유자였던 A와 B 둘이 가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판결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소유 명의가 이렇게 넘어간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분명히 이 사람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판결 확정될 때까지 1년, 2년이 걸립니다. 1년, 2년 걸려서 확정 판결을 받았더니 이렇게 넘어가 버렸더라. 아무 의미 없는 판결이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 확정 판결 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그 판결 갖고 등기 신청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는 경매하기 위해서 비명의로 남겨두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등기 신청을 할 때 이놈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놈이 소유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자,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부동산을 특정해서 거기에 내가 매수한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촉탁해서 등기부에 가처분, 제목이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제목으로 가처분 등기가 됩니다. 가압류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요. 그리고 요 가처분 등기가 마쳐지고 나면 가처분의 효력, 더 이상 채무자, 소유자가 어떤 처분을 행위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가처분의 효력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아까 말한 부동산 가압류하고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똑같은 효력. 다만 처분이 제한된, 처분이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둘 다 가압류하고 가처분과 둘 다 똑같이 채무자에 의한 처분 행위가 처분이 제한되는 효력은 똑같이 발생해요. 그 효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제한을 하느냐? 요거는 나중에 경매 신청할 때도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경매를 위해서 묶어두는 것이고 요거는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게 등기 청구권에 기한 강제 집행의 경우에 보전 처분이 처분 금지 가처분이다. 그 절차는 가압류하고 똑같아. 그리고 가처분의 효력은 가압류 효력하고 실질적으로 똑같아. 다만 목적이 묶어두는 목적이 요거는 경매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나중에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게 등기 청구권에 기한 강제 집행의 보전 처분입니다. 다음 인도 청구권.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채무자의 채무 중에 주는 채무, 하는 채무인데 주는 채무 중에 금전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 유채물의 점유 이전 청구권, 인도 청구권이지요.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설명드렸죠.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인도를 안 한다. 그러면 집행관한테 집행위임해서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그 물건 확인한 다음에 무위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뺏어서 원고 채권자한테 점유를 이전해주는 직접 강제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지금 현재는 그 물건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러 가보니까 그 물건을 피고가 점유하지 않고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더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 피고는 인도하라는 판결 갖고 제3자로부터 그걸 뺏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야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하라라는 직접 강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소제기하는 동안에 소송하는 동안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데 판결 집행하러 가보니까 더 이상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그거는 집행불능,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하러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했더니 더 이상 피고 명의가 아니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집행하러 갔더니 더 이상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그거는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유로를 인도하라는 판결, 집행관한테 집행 신청을 하면 현장에서 물력 통해 점유를 회수, 다음에 동행한 채권자한테 점유 이전, 직접 강제의 방법으로. 이건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유체동산도 똑같은 방법을 한다. 문제는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채무자, 피고의 점유를 회수해야 되는데 피고가 점유하고 있을 걸 전제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피고가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 그럼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인도 청구에 기한 강제 집행의 보전 처분은 아까 등기 청구권은 등기 명예를 그대로 고정시켜 둔다. 내가 등기 신청할 때까지. 인도 청구권의 강제 집행은 점유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내가 강제 집행, 직접 강제 집행관 통해서 뺏으러 갈 때까지 피고가 계속 점유하는 상태로 묶어두자.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묶어두는 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요거를 해놓고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인도하는 판결을 받아서 집행 안 되고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유 안 하고 있더라.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요. 점유를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요건 어떻게 하냐? 집행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요건에 갖춰서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고 요 결정을 갖고 집행관한테 가서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목적물에 딱지 붙이듯이 게시물을 붙입니다. 요거는 점유가 더 이상 고정됐으니까 더 이상 누군가 제3자가 이걸 취득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점유 이전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게시판을 비와도 씻겨지지 않게 비닐에 딱 해서 딱 붙이고 돌아가 버립니다. 채무자가 그걸 떼버리면 공무상 표시 무효죄 돼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처분을 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금전채권, 돈 받을 채권이 있다. A가 B한테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있다. 소송을 해야죠. 금전 청구 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하는 게 보전 처분이 지금 현재 B가 X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 가압류. 소유 명의를 내가 판결받아서 경매 신청할 때까지 이 X라는 토지가 B 소유 명의를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서 하는 게 보전 처분이 가압류다. 등기 청구권. A는 매수인, B는 매도인. 등기 명의인이죠. 등기 명의인. X라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인입니다.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아서 그것 갖고 등기 신청을 판결이라는 게 뭐냐? 등기 의무자인 B가 요요에 이전 등기를 해주십시오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거지요. 그걸 확보해서 등기 공무원한테 등기 신청을 했는데 그때 더 이상 B가 아니라 C 명의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요걸 막기 위해서 B 명의로 그때까지도 등기 신청할 때까지 B 소유인 상태로 그대로 묶어두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 자, 인도 청구권. A가 B한테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X. 요걸 B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X라는 부동산을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A에게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받아서 집행관 됐고 직접 강제하러 갔더니 B로부터 집행관이 뺏어야 되는데 점유를 더 이상 B가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집행불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때까지 B가 X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렇게 보전처분은 세 가지.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로 나뉘고 가처분은 다시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동산에 대해서 또는 추심 전부 명의를 받기 위해서 채권 가압류. 자,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등기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인도 청구권. 요거는 동산,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유체 동산에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고 부동산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인도 청구권은 결국 요 집행관이 가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걸 뺏어서 직접 방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집행하러 갔을 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똑같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요거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점유를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등기 명의 바뀌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집행은 등기부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물건 아파트 문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토지 같으면 거기에다가 말뚝 박아서 거기에다가 게시문을 게시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등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점유, 인도기 때문에 요건 등기 명의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표시하는 거고 요거는 인도라는 거는 사실이 등기하거나 철거 인도 이런 거는 등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부동산, 동산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등기부에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물건 자체에다가 그냥 현실적인 게시문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전처분. 큰 유형으로는 가압류와 가처분. 그 다음에 다시 가처분에서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보전처분. 요것 갖고 이제 각 유형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